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스탈린 독재자의 새로운 얼굴이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1부에서는 스탈린의 생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조금 이제 나이 들어서 아직까지는 소련의 지도자로서는 그렇죠. 등장을 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스탈린이 그 러시아 혁명 우리가 1917년 2월 달에 이제 바로 페트로그라드라고 그때 불렀죠. 페테르부르크 했다가 그때 전쟁할 때 페트로그라드로 불렀는데 그 2월 달에 소요가 나기 전까지 그냥 시베리아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38인데 내일이 안 보이는 거죠. 말 통한 사람도 하나 없고. 38에 아무 권력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뭐 그냥 막 중앙위원회 그거는 지하당이니까 지하당은 아니지만 큰 의미가 없죠. 실권이 없는 그죠. 탄압받고 있는 그거고 또 유영지에 나와 있다 보니까 동지들하고 관계도 소원해지고 나중에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레닌이 그 동지 성이 뭐였더라? 걔 이름이 주 뭐지 이런 게 주가시빌리인데 그 이름을 뭐 그런 식으로 나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중에 레닌이 기억하게 된 거는 스탈린이 아주 대담하고 대담하다 이거 냉정하고 아까 말했듯이 뭐 더러운 거 잘 참다 했잖아요. 적응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충성심. 결국은 이런 우리가 보통 볼 때 출세하는 뭐라고 할까 출세하는 유형들을 사회마다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민주주의 사회 선거를 통해서 뽑는 사회 같은 경우는 출세를 한다. 뭐가 제일 중요하냐? 능력보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표를 얻어야 되잖아요. 어떤 능력을 보여줘야 되냐 이거죠.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메시지로 전달하는 것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나의 비전과 나의 능력과 내가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메시지를 만들어서 전달하고 그 능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연설도 잘해야 되고 나름 이런 소통 능력이 뛰어난 거죠. 꼭 달변일 필요는 없지만. 그런데 이런 러시아 같은 이 당에서 쫙쫙쫙 올라가는 거잖아요. 진짜 관료 사회잖아요. 이런 데서는 윗사람이 기호해야 돼요. 윗사람이 끌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윗사람한테 충성을 다해야 되거든요. 요거 잘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결국 기본적으로 그런 이야기죠. 애교가 있는 남자가 결국 출세하게 돼 있어요. 이런 우리가 전혀 다르지만 공산주의 사회나 관료 사회에서 출세한 사람들이 애교가 있는 사람들, 귀염성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윗사람들이 챙겨주는 사람들이. 근데 그럴 애교의 특징은 충성심이거든요. 충성을 다해 애교가 있죠. 애교는 충성 없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내가 이 사람한테 충성을 다하니까 아이가 엄마 아버지한테 전력을 다해서 충성을 하니까 애교가 나오잖아요. 어린애들 방실방실로 쓰시고. 초성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애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일본 같은 사회는 파벌이 있잖아요. 뭐 자민당이다. 그럼 파벌 간에 서로 이해관계를 조정해내는 막후 조정이라든지 타협과 절충을 잘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결국 나중에 톱이 되거든요. 이 얼굴로 애교를 부렸단 말이죠. 이 얼굴로 애교를 충성을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레닌에게 있어가지고 변함없이 자기를 지지해 준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얼굴로 애교 부리면 더 귀엽지. 그렇죠. 안 할 것 같은. 안 할 것 같은데. 우리도 예전에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채불암 시리즈 나온 게 가장 한국의 아버지 상이 이상한 농담하고 하면서 90년대 유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레닌 형아. 이런 거 얼마나 기억했어, 스탈린이. 스탈린 아뿌. 야, 그래서 정말 그럼에도 어떻든 아무랬던 시기에 결국 항상 예기치 않은 순간에 돌포가 열리잖아요. 결국 1917년 2월에 페트로그라드에서 소요가 일어나고 결국 당시 레닌은 스위스에 있었고 스탈린은 시베리아 유영 중이었는데 레닌이 이제 거기서 스위스에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한시바비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독일하고 협상을 한다 이거죠. 당시 독일은 1차 세계대전 중이잖아요. 자, 왼쪽에서 서부 전선에서는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싸우고 있죠. 동구에서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는데 러시아하고 러시아 혁명이 나왔고 휴전만 맺으면 자기들이 전선이 하나가 되니까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이 혁명을 이제 성공하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닌하고 협상을 하는 거죠. 야, 네가 스위스에서 독일 땅 통해가지고 러시아까지 들어갈 수 있게 우리 해줄게. 근데 잘못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레닌이 독일의 스파이가 돼버리잖아요. 저 독일하고 뭔가 미략을 맺었다. 근데 그러면 레닌이
나와요. 어떻게 미력을 딱 맺어갖고 절대 독일 사람들이 우리 내 차, 기차, 열차 칸에 들어오면 안 되고 우리는 말 절대 안 하고 우리는 절대 독일 땅에 내리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다 해가지고 결국은 도착해가지고 결국 핀란드역에 도착하게 되거든요. 네. 레닌이. 그 핀란드 얘기라는 게 우리가 저도 핀란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 페테르부르크에서 역이 있잖아요. 네. 기차역이 있는데 거기는 자기들이 출발해서 도착하는 그 역까지 왔다 갔다 하는 역을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핀란드 역이라 하면 핀란드까지 가는 기차가 그때 출발하고 도착하는 거를 핀란드 역. 모스크바역 하면 모스크바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 역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아까 말한 페테르부르크의 그 핀란드 역에 도착한 거죠. 그 비밀 열차가. 네. 딱 도착해갖고 레닌이 딱 했는데 막 앞에 나서니까 엄청난 군중이 환호하고 그 환호하는 군중 앞에서 레닌이 딱 연설을 해갖고 이제 결국 주도권을 잡게 되는 거죠. 네. 이때 결국 바로 레닌이 도착하고 있었을 때 그 스탈린이 마중을 나왔던 거죠. 그 기차에 딱 와서 영접을 해가지고 네. 딱 모시고 나와가지고 하게 되고 그때 바로 당시 당의 기관지죠. 그 소련 사회 그 당시 러시아 사회민주당 나중에 공산당 이름 바뀌지만 그게 프라우다예요. 프라우다? 그 유명한 프라우다. 진실이란 뜻이죠. 진실. 그 프라우다죠. 그 프라우다의 이제 편집장을 나중에 하게 되죠. 스탈린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레닌을 이제 끝까지 결사옹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처음에 들어선 이제 임시 정부는 그냥 다 모든 정파를 모아가지고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네. 한 정파가 서로 나서고 이러면 내전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서로 막. 그러니까 우리 타협해 가자 이건데 레닌은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는 권력을 못 잡는다고 본 거죠. 네. 이럴 때 우리는 내전을 각오하고서라도 권력을 잡아야 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레닌이 여기서 권력 감각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당이 권력을 잡겠는가? 판을 깨야 된다고 보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라면 이 책의 제자 홀리버그 박사 입장에서는 나라를 위해서라면 이 임시정부를 가는 것들이 당시 단계에 맞다고 보지만 레닌의 입장에서는 이 권력을 지금 잡는 이건 완전히 하나의 어떤 이 절명의 순간이다 이거죠. 이 지점에서 우리가 똑같이 n분의 1로 협상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급진주의를 주장하는 거죠. 지금 오로지 이게 즉시 바로 국유화를 해야 되고 모든 토지를 다 귀족들 왕실 다 몰수를 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러시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혁명은 일으켰는데 갈수록 불안해지잖아요. 뭐 나온 게 변하게 없고. 그럼 본래 다 그래요. 어느 나라든지 혁명이 일어났는데 변화가 없을 때 갈수록 국민들은 급진주의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뭔가 빨리 변화. 네. 초조해지니까. 뭔가 빨리 변화를 보여줘. 라고 되니까. 그 레닌이 그 지점을 딱 그 포착하게 된 거죠. 그래서 레닌이 계속 급진적 프로그램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당내 이제 men시비키도 반발을 하고 하지만 이 와중에 대중들이 기본적으로 계속 변하는 게 없는데 우리 대중의 그 심리는 계속 갈수록 볼셰비키로 물리게 되고 네. 이 지점에서 스탈린은 어떻든 저떻든 끝까지 레닌, 오로지 레닌, 끝까지 레닌, 레닌의 한길을 걸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결국은 이 과정에서 스탈린 같은 경우도 당 중앙위원회에서 레닌을 지지하면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제 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권력의 가운데 중심부로 서서 이제 들어가는 거군요. 그리고 이 중앙위원회에서 선거를 해가지고 중앙위원회 뽑는데 세 번째로 표를 맞게 된 거예요. 레닌하고 지노비에프라고 하여튼 빼고 세 번째로. 그러니까 뭔가 이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딱 자기가 보니까 레닌이 이 노선이 맞다기보다 레닌 노선대로 계속 힘이 생기구나. 레닌만 따라가면 되겠다고 판단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뭐냐면 결국 항상 이거죠. 항상 다수파에 줄에 줄을 쓰라는 거예요. 스탈린이. 이게 그 누굽니까? 그 프로이센을 네. 독일 제국을 만든 비스마르크 지론이거든요. 국제 정착의 핵심. 그냥 5나라 있을 때 3나라 쪽에 줄 쓰면 되고 3나라 있을 땐 2나라에 줄 서야 되고 무조건 많은 데 붙으라 이거죠. 그러면 이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스탈린이 그런 식으로 이런 권력의 세계에서는 결국은 주류가 정의다 이거죠. 다수가 정의다 이거죠. 힘 가진 놈이 정의다. 이걸 정연으로 실천한 거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아니고 네. 다수가 정의다. 점하고 있는 그쪽으로 가면 된다. 그게 정의다. 그 권력의 후각이 발달한 사람들은 그 다수 쪽으로 희한하게 작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에 딱 가는 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탈린이 그런 후각이 있는 사람인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계속 급진주의하니까 임시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잖아요. 게렌스키 내각 입장에서는 자꾸 레닌 이런 식으로 판을 다 깨려 하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또 이제 7월 초에 좀 무장 움직임이 보이니까
결국 유혈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닌하고 또 도망치게 되는 거예요. 도피를 하게 되죠. 네. 이 와중에도 스탈린은 그 정도로 그물은 아니었던 거죠. 다른 사람들 다 잡아들이는데 스탈린은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그 체포 명단에서 빠졌던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표는 받았지만 네. 그 당내 영향력이 그러다 보니까 스탈린이 오히려 그 와중에 그러니까 주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피하고 이 와중에 오히려 힘을 넓힐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도피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죠. 레닌 도피처도 마련해주고. 자, 그러니까 당내에서 계속 힘을 키우고 이제 10월 10일 결국은 레닌이 돌아오게 되고 10월 10일 무장봉기를 일으켜서 체포를 해가지고 결국 볼셰비키가 권력을 잡게 되는 10월 혁명이 완성되는 거예요. 네. 결국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제 공산주의 혁명이 이제 바로 1917년 10월 혁명이 성공하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붉은 10월이. 붉은 예. 이럴 때 보면 트로츠키 같은 경우도 그 당시는 미국에서 2월 혁명의 소식을 알았고 5월 달에 들어오게 되고 대부분의 그러니까 이 혁명은 밑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보거든요. 네. 그 러시아 아까 말씀드린 그 지도자들, 혁명의 지도자들이 군대에 있었던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유형가 있었고 외국가 있었는데 그 5월 달에 들어와 가지고 결국 이제 이 트로츠키 같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해 가지고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트로츠키가 딱 부상을 하게 되니까 이 스탈린이 좀 속이 쓰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로츠키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반대거든요. 그 트로츠키는 또 유태계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스탈린이 유태계를 싫어하는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자기하고 라이벌들이 제노비에프도 그렇고 다 유태계들이거든요. 또 싫은가 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반대예요. 아주 연설을 잘하고 또 글도 아주 이 트로츠키 같은 경우는 영구혁명론을 주장했지만 설득력 있고 아주 탁월한 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스탈린은 아주 막 단순 감명, 막 쉽게 써서 좋긴 좋은데 지식인은 아니거든요. 네. 뭐 책 읽은 것도 보면 좀 너무 편협하게 책을 읽었고 몇 권 안 읽은 것 같고. 문학책도 거의 안 읽, 그런데 근데 그리고 그 트로츠키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정말 슬로건이나 캐치프레이즈를 뽑아내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딱 말을 재치 있게 하고, 딱 이게 사람들에게 인상적인 어구를 남겨주고. 이때까지만 해도 레닌이 이제 원탑이고 트로츠키가 거의 뭐 트로츠키가 거의 2인자. 네, 그렇게 봅니다. 스탈린은 막 아주 밑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런데 결국 이제 인민위원회의가 구성된 거죠. 자, 결국은 그래서 나중에 트로츠키는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뭐 스탈린 얘가 한 일이 뭐가 있어 도대체. 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네. 또 스탈린을 이제 정권을 잡았으니까 스탈린을 전기를 쓰는 이 용비어 청가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스탈린이 다 한 거예요. 레닌보다 거의 레닌하고 같이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진실은 중간에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완전히 안 한 것도 아니고 다 한 것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데 어떻든 이 스탈린은 이 1917년 2월부터 10월까지 이 과정을 보면서 레닌에게 엄청난 감명을 받은 거죠. 저렇게 봐라. 저렇게 해야 된다. 정치는. 절대 비타협적으로 남의 말 절대 안 듣고 과단 성격에 몰아붙이고 완강하고 끈질기게 밀어붙여야 된다. 그리고 이런 거죠. 사실 레닌은 어떻게 보면 이 여러 가지 권력 장악하는 방식에서 상당히 비도덕적인 방식도 동원하고 집요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행동이 남에게 미칠 영향을 걱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제가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제게 불이 갈까 이런 거 생각하면 정치 못 한다 이거죠. 무조건 인정사정 보지 말고 내 것만 생각해라. 이걸 배웠다는 거죠. 스탈린이 배운 거예요, 네, 레닌한테? 뭐 이거는 좀 아까 말한 이 작가가 조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데 무자비한 걸 배워야 되는 거죠. 혁명의 대의 앞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배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결국 나중에 보면 결국 뭐라고 할까? 아주 이 권력을 무자비하고 그렇게 막 하는 것들이 이 혁명을 통해서 본 거죠. 그 혁명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그 프랑스 혁명도 그렇고 어제까지 친구가 또 갑자기 하루아침 저기 내가 단두대 보내고 막 그러니까 혁명을 같이 한 동지가 서로 죽고 죽이고 이런 관계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혁명의 에너지가 결국은 처음에는 외부로 나가다가 결국 그 에너지가 이제 외부로 계속해서 뻗어져 나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벽에 부딪힐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에너지가 다시 이제 안으로 향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지들끼리 서로 잡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혁명은 그 다음에 혁명의 자식들을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 혁명을 한 사람들을 다 희생하게 되는 거죠. 프랑스 혁명도 그렇고 러시아 혁명도 그렇고 우리 지금까지 어떤 혁명을 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혁명이든 그 혁명을 해가지고 혁명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다 우리가 그래서 다 나중에 혁명을 행복하게 마무리했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인간의 한계. 레닌의
그 지도 예.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서 물론 이제 트로츠키가 네. 훨씬 더 이제 권력은 높겠습니다만 스탈린은 완전히 밑에서 그냥 오로지 레닌만 그렇죠. 바라보는 네. 마치 그 발 받침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아, 그렇죠. 받침대를 해준 거죠. 네, 받침대를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네. 발 받침대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바로 이 받침대입니다. 와, 여기서 발받침대가 나올 줄 몰랐어요. 와, 그렇습니까? 대단하다. 네. 어때요? 딱 모양만 봐도 발을 막 올려놓고 싶죠? 얘는 평생 나한테 충성할 것 같이 생겼네요, 진짜. 아, 그래요? 네네. 네. 와. 자, 이 발 받침대 네. 일단 이 윗부분에 탁 올려놓고 이 쿠션이 좀 있고요. 그렇죠. 예, 밑에는 이제 그 나무로 돼 있어서 이 편백나무 또 발 냄새 또 잡아줍니다. 네. 네, 그래서 오래 앉아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붓는 분들 있죠. 발에 땀 차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걸 안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리고 요건 이렇게 접비이기 때문에 책상 아래 같은 이런데 딱 갖다 놓기도 공간도 아주 조금 차지하는 그런 발받침대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 저번에 말씀하시기로는 요거 지압도 된다고 하셨죠? 네. 여기. 아유, 그렇죠. 요거 지압. 네, 지압 있고요. 요거 일당백 우리 청취자분들께는 특별히 물론 뭐 그냥 믿고 사셔도 좋습니다만 혹시 모르니까 써보시고 3일 내로만 반품하시면 무료로 모든 걸 다 여기서 알아서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이 발받침대 스탈린 발받침대로 이제 이름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럼 또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가 또 우리 조금 애매할 수 있어. 이 발받침대 이름이 어떻게 되죠? 펴고 발받침대죠. 펴고. 네. 펴고. 발을 펴란 얘기입니다. 아, 네. 펴고. 발받침대 이렇게 검색하시면 편하게 이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고 한번 구경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일당백 청취자들에게만 드리는 무료 반품 혜택 꼭 한번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그럼 이제부터 요거 발받침대 저 지금부터 네. 써도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써야죠. 네. 제가 지금 그럼 써보겠습니다. 네, 지금 한번 써봅니다. 네. 이름이 없어요. 자, 우리 이지선 씨가 한번 또 지금 써보는 거죠? 오, 아, 제가- 편해 보인다. 제가 스타킹을 신었는데 네. 사실 스타킹 신으면 약간 불편하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약간 하니까 좀 편하고 좋아요. 아, 좋습니다. 아까 그 윗부분에 저는 시간에 한번 저희가 뭐 탈착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는데 그건 이제 아니고 네네. 그냥 이제 있는 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2단으로 돼 있는 거 위로도 올려보고 아래로도 한번 해보시고 지금 이게 너무 네. 낮네요, 책상이. 위에 따는 이제 발을 쭉 펴고 가야지. 이렇게 그래서 네. 펴보구나. 네, 발을 펴고 가야지. 제가 모르고 지금 그러면 좀 펴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 펴고 발 받침대 우리 지선 씨는 이제 앞으로 편하게 방송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잠들면은 너무 편해서 잠드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이 스탈린은 이제 레닌 완전히 이제 꼬붕으로. 꼬부기보다 네. 어떻든 레닌 레닌의 노선을 추종하겠다. 네, 레닌 바라기. 굉장히 존경했나 봐요, 레닌을. 아니 왜냐면 레닌대로 하니까 되더라, 일이 되더라. 이런 거겠죠. 네. 그래서 레닌의 에피곤의 추종자가 된 건데 결국 뭐 레닌 같은 경우는 이제 내전을 일으키는데 아무런 구애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방식으로 가면 결국 내전은 불가피하다. 네. 내전이 되면 우리끼리 고륙항전 아니냐 그런 생각을 안 하고 했다는 거죠. 내전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황제 군인이랑 황제 군인도 있습니다만 네. 이제 여러 가지 그 귀족도 있고 또 당시에 다양한 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들과의 내전. 왜냐하면 이게 볼셰비키가 독점적으로 권력을 하려고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랬는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사실 볼셰비키가 10월 혁명을 통해 가지고 권력을 잡았습니다만 그 얼마 후에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이 한번 뒤집어 봤잖아요. 한 번 뒤집어 봤는데 두 번 못 뒤집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새 정부가 정통성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또 애매하잖아요. 그냥 총칼로 가지고 잡은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결국 제헌의회는 해산되고 또 독일하고는 그냥 빨리 휴전 조약을 맺은 거예요. 단독 강화 조약을. 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맞물려 가지고 결국은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내전이 1920년까지 3년 내전이 일어나는데 이 내전 기간 동안에 한 800만 명이 사망한 걸로 나와요. 800만 명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고 다친 거죠. 우리 대표적인 그 닥터 지바고가 바로 이 네네네. 내전을 다루고 있잖아요. 닥터 지바고에 보면 참 그
닥터 지방은 아주 뭐 연예 영화식으로 다뤘습니다만 네. 우리 오마 샤리프 나온 거는 그것만 봐도 근데 참상을 조금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백군과 적군, 흰 군대와 하얀 군대와 붉은 군대.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전 세계 나라들도 참전해요. 그 체코 같은 경우도 참전하거든요. 체코가 독립을 해야 되는데 뭔가 실적이 있어야 되니까 연합국에서 해가지고 백군 쪽으로 체코 부대가 가게 되는 거예요. 또 일본은 일본대로 시베리아 출병하는 거죠. 아, 우리도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네. 전 세계 나라 군대들이 다 몰려들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네. 1917년부터 예, 20년까지. 20년까지. 네. 자, 그렇게 해서 200만 명은 해외로 피신하게 되고. 그죠? 또 이제 피신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이 또 내전이 일어나니까 기근, 농사 제대로 못 지니까 또 한 몇백만 죽게 되고. 참 이때 보고 있으면 이런 역사의 물줄기에 개인이 휘말려버리면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룬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닥터 지바고거든요. 네. 그 닥터 지바고가 이제 보리스 파스테르나크가 이걸 가지고 노벨상을,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 참 재밌는 게 그 후르쇼프 때 해빙 정책 좀 유화를 했단 말이죠. 네. 역사 바로 세우게 해갖고 스탈린 때 좀 이런 역사를 약간 좀 빛을 비췄는데 그래서 그 수용소 군도 이런 참혹한 실상을 폭로하는 솔제니친 소설 같은 거는 허용을 해줬거든요. 네. 이런 수용소 군도라든지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는 허용해줬는데 닥터 지바고는 허용을 안 해주더라고요. 이건 러시아 혁명의 정통성에 관련되니까. 그렇잖아요. 이걸 허용해줘버리면 이게 혁명이란 게 한마디로 뭐냐. 이 사람 다 죽이고 이래 되니까 이거는 결국 허용을 후르쇼프도 안 해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하여튼 만약에 요거 이제 러시아에 그 당시 보고 싶으면 한번 진짜 닥터 지바고를 보시면 그 참 재밌습니다. 라라의 테마도 있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닥터 지바고가 나온 거는 65년에 나왔거든요. 영화는. 네. 근데 이게 70년대 80년대 딱 그 좀 연애를 상징하는 영화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89년에 나온 프라의 봄이 예를 들어 네. 그 당시에 젊은이들 상징하는 연애 영화 하면 그런 게 있거든요. 세대마다. 그 80년대 초반은 뭐냐면 84년 5년에 나온 아웃 오브 아프리카. 네. 그런 식으로 그 연애 영화의 계보가 있는데 이 영화가 사실 한 70년대 이럴 때 보면 상당히 예, 한번 보시면 닥터 지바고. 네, 한번 역사와 개인의 어떤 관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은 영화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네. 자, 결국 뭐 이런 내전을 거치면서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사람도 죽고 다치고 네.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도덕성들이 마비가 된다는 거죠. 어, 뭐 어제 오늘이 달라지니까 네. 뭐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그리고 사람을 도와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하는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마비된 시기였다라고 이제 좀 비판적으로 책의 저자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탈린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런 시대의 산물 아니겠냐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스탈린 같은 경우는 이 시대 때 뭘 하느냐,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아까 말한 조지아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소수민족과 볼셰비키와의 관계를 좀 부드럽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자기의 주특기로 받았지만 그래도 뭐 내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지휘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차리친이라는 도시인데 네. 차리친은 지금의 그 볼고그라드라는 아주 공업 도시예요. 네. 2차 세계대전 때 그 당시 그 도시의 이름을 스탈린그라드로 불렀죠. 아. 스탈린그라드. 그 스탈린그라드 대전투가 또 2차 세계대전 네, 항방을 네, 네, 아주 네. 바로 그 차리친에 가서 첫 이제 군사 지휘관 비슷하게 데뷔를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거기 가서 뭐 경험이 없잖아요. 이 사람은. 군대를 해본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아무리 볼셰비키가 혁명의 열정 가지고 뭘 만들었지만 군대 지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할 수 없이 예전에 러시아 제국 군대 지휘관들을 군대에 들여오거든요. 근데 스탈린은 그런 사람들을 억수 혐오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탈린은 전형적인 그 스타일들 있잖아요. 너는 우리 계급이 아니야. 너는 우리 편이 아니야 하면 절대 뒤도 안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우리 편이냐 아니냐. 정치의 기본에 가장 명확한 사람이에요. 정치의 기본은 PR을 구분하는 거예요. 내 편이냐 적이냐부터 구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얘가 들어와도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될 거잖아요. 네. 자꾸 자기 지휘관들 불신하고 그러니까 다른 부대는 다 이겼는데 이 스탈린이 지휘하는 차리친만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아웃 아니에요, 그러면? 아웃 되겠죠, 그죠? 네. 근데 아웃 될 때 이때 스탈린의 장점이 특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 위기를 기회로. 위기를 어떻게 내가 벗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저 능력도 없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네. 바로 이게 다 적의 음모야라고 바로 반혁명 음모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 내가 지금 잘못한 게 아니라 반혁명 분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음모를 꾸몄다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색출해야 돼라고 시작하는 거죠. 내가 지금 패배한 게 아니라 우리 군대, 우리 볼셰비키 이 내부에 차리친 내부에 적이 들어왔다라고 적을 색출해야 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장교, 사업가, 일반 시민 다 잡아들여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건을 프레임업 급조를 해가지고 이제 막 처형 막 시키는 거예요. 막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 말이 없으니까. 그 나중에 참상이 나와요. 바지선 이런 데 있죠. 바지선. 네. 우리 화물선 같이 네. 자기 끌어가는 그 바지선에 400명을 집어넣었거든요. 감옥이 없으니까 이제 네. 그 배를 떼어 400명을 집어넣었는데 화장실 하나가 만들어놨어요. 아유. 400명. 네. 그러면 화장실 하나를 쓰려면 4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네.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실신하고 기절하고 똥오줌 사방에 펼치고 먹는 거 하나도 없고 거기도 굶어 죽고 나오고 아니 지옥도가 연출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반혁명 음모로 딱 또 위기를 탈출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또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중앙위원회에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전달한 거죠. 이런 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닌이 그냥 스탈린을 허용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또 레닌을 암살하는 음모가 생겨났거든요. 레닌을 저격하려다가 실패하니까 레닌 입장에서는 적은 분명히 있다. 타이밍이 또 좋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스탈린 입장에서는 이걸로 가지고 차리친에서 패배를 그냥 별 뭐 문제 없이 독하는 이때 여기서 스탈린이 딱 배운 게 된 거죠. 반혁명 분자의 음모로 이걸 국민을 전환시켰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화살이 나를 향할 때 그렇죠. 모든 걸 다 돌려버리는. 네. 그렇죠. 그리고 스탈린은 여기서 아까 말해 대담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뭐냐? 손을 더럽히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 손에 피 묻는 걸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일단 딱 그걸 하기 위해서는 무고하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일단 서러버릴 땐 서러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냉혹하다는 게 이런 거겠죠. 네. 그 스탈린이란 이름은 그럼 언제부터 쓴 거예요? 1912년부터 이제 스탈린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죠. 뭐 혁명운동하고 뭐 이럴 때부터 이제 네. 쓰기 시작했는데. 네. 그전에 뭐 코바라는 이름도 썼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제 러시아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주가슈빌리라니까 좀 그렇잖아요. 성을이라니까 이게 너무 지역구 이름이 나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러시아 혁명을 하니까 전국구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러시아 말의 이름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스탈린 하니까 러시아 말 딱 알아듣잖아요, 사람들. 강철. 우리가 예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 깡패들이 이름을 왜 번개로 쓰고 하느냐. 번개처럼 피한다, 주먹을 피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자기 자신을 규정한다 이거죠. 나는 내 주먹은 번개야. 번개처럼 너를 꽂아 눕힌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규정하는 거죠. 나는 강철이야. 불광동 핵주먹. 그런 식이죠. 번개는 너무 옛날에 70년대 번개 주먹이 있었죠. 아, 그러세요? 네, 저 폭두목이 있었죠. 네. 쌍칼 뭐 이런 거. 그건 30년대. 시라손이 법으로 됐군요. 네.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네. 스탈린은 위기를 또 극복을 하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항상 그 폴란드 이런 쪽에 또 임무를 맡아가도 뭐 잘 전공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럼 항상 또 다른 걸로 핑계를 잘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잘못한 거야. 다른 뭔가 예비 부대를 편성을 안 해준 거야. 적의 업무야.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대신 이제 저거 핑계대고 있네라는 말이 안 나올 만한 어떤 명분이라든지 네. 그걸 기가 막히게 또 찾아냈겠군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 파벌이 필요하죠. 내 혼자 말해갖고는 소용없잖아요. 정인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내 밑에 애들을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내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파벌을 뭐 이 시기 다 파벌이 만들어진 지 이제 스탈린이 본격적으로 파벌을 관리하는 거죠. 바로 차리친에서 자기와 같이 뒹굴었던 사람들. 그리고 스탈린이 조지아가 남부 카프카스거든요. 아까 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 아무래도 지역, 혈연, 치연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니까 이때 딱 이제 자기 파벌을 구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스탈린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는 물을 술이라고 하면 술이라고 받아들이는. 스탈린이 죽어하면 죽는 이런 식의 이제 파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뭐 이런 권력 투쟁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하는데 결국 볼셰비키들은 뭐 이 사람들이 국가를 한 번도 경영해 본 사람이 없잖아요. 네. 맨날 뭐 해외 나가 있었고 맨날 그 지하 음모하고 지하에서 신문 만들어 갖고 복사하고 이런 것만 하고 있었지 제대로 은행 업무나 경제 업무나
행정 업무를 해본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 내전을 하면서 이 국정 운영을 같이 경험이 형성되는 거예요. 싸우면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네. 사람을 죽이면서 계속 배워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실용주의적인 접근도 되는데, 그죠? 이게 결국 전쟁을 하면서 해야 되니까 관념적 이상적인보다는 그때그때 가장 효과적인 걸 하자. 네. 이런 실용주의도 되지만, 이 문제는 뭐냐면 이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을 별로 불신하게 된다 이거죠. 전쟁에서 이게 이런 임시적으로 자꾸 일을 하다 보니까 전문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막 임경변으로 무조건 일해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좀 되게 되는 거죠. 네. 결국 뭐냐면 나중에 국정 운영을 할 때 결국 전문가를 우대하는 게 아니라 이념적이고 충성파들을 위한 거예요. 전쟁을 해봤잖아요. 결국은 전쟁 현장에서는 뭐 지식이 많고 똑똑하고 이런 애들이 내 목숨을 보존해 주는 게 아니라 내 옆에서 자기 목숨 버리면서라도 내를 지켜주는 애들, 이런 애들을 나는 키워야 돼라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전문성보다는 충성도, 이념적인 결집도, 응집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국가는 과학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과학이라든지 객관적인 팩트보다 주관적이고 이념적인 것을 지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가 경영에 있어서 이런 건 상당히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많이 낳게 되죠. 그럼 전문가가 하나도 안 남고 그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결정권을 못 가지게 되는 거죠. 전문가가 무슨 제안을 하더라도 알아서 끝 이렇게 해버리면 되니까. 아니면 전문가는 내가 결정을 내리면 거기에 맞는 포장만 해줘. 네. 그렇게 돼버리는 수가 있는 거죠. 결국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전쟁을 겪다 보니까 이런 지도부들이 스탈린뿐만 아니라 다 그러겠죠. 불신이랄까 그리고 이런 의심이랄까 네. 이런 것들이 갈수록 강화됐겠죠. 네. 자, 그런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애초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국유화하고 네. 막 했지만 그 잘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레닌이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레닌은 아주 융통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가다가 잠깐 권력 놓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레닌이 들고 나온 게 신경제 정책을 들고 나와요. 그걸 네프라고 하거든요. NEP 그죠? 뉴 이코노미 플랜 좀 되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경제 정책인 거죠. NEP, 네프. 그렇게 해가지고 나름 시장 경제 요소를 넣어준 거예요. 좀 그 시장에서 서로 농산물도 주고 팔고 해주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트로츠키가 여기 반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트로츠키가 좀 컸네요, 그죠? 큰 것도 있지만 트로츠키는 기본적으로 나름 이데올로그거든요. 정말 이 똑똑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트로츠키는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려면 혁명을 수출해야 된다 이거죠. 세계가 그러니까 독일도 혁명이 일어나고 프랑스도 일어나고 이러지 않으면 러시아가 혼자 있으면 다 포위돼 갖고 결국 망한다. 그러니까 전 세계 곳곳에 혁명은 계속 끊임없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근데 레닌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데 계속해서 뭡니까? 계속 정통 이런 거 고수하다가는 내 권력 날아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제 정책도 나오고 지금 외국 이런 거보다는 지금 국내로 좀 집중하자. 그러니까 스탈린하고는 딱 악이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네. 그 상태에서 또 트로츠키가 계속해서 레닌이 반발하니까 레닌이 볼 때 이 트로츠키가 진짜 너무 크게 나를 위협하네. 그럼 레닌이 그 균형관계 발달했잖아요. 픽업한 사람이 스탈린인 거죠. 스탈린을 키워가지고 트로츠키를 견제시켜야겠다. EJ죠 항상. 그래서 이제 스탈린에게 힘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스탈린에게 준 게 바로 공산당 중앙위원회 여기서는 총간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서기장이에요. 서기장이요? 공산당의 최고 1인자를 우리가 서기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다양하게 쓰는데 북한에서는 그거를 이제 총비서 이렇게 하고 소련에서는 서기장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총서기 이렇게 불렀거든요. 다 세크리터래요. 제너럴 세크리터인데 그 우리가 소련 공산당을 말할 때는 예전에 서기장이라고 불렀고 그 중국에서는 우리가 총서기 이렇게 인민의 글을 써준다 이거죠. 북한은 비서, 총비서 이렇게 많이 불렀죠. 근데 어쨌든 이 역할을 신설을 했는데 이게 결국 나중에 결정적인 한 수가 되는 거죠. 이게 그때는 그건지 몰랐는데. 스탈린에게. 네. 잘 생각해요. 공산국가에서 가장 핵심은 당이잖아요. 네. 당의 핵심이 서기장이거든요. 왜 서기장이 서기장이 왜 중요하면 인사 문제를 관여하고 모든 게 다 인사권을 인사구나. 네네. 그리고 중앙위원회 회의를 할 때 의제를 설정하는 거예요. 이번에 다룰 거 안 다룰 거 내가 설정을 하고 안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요거를 설정하자 요거 빼자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인사 문제.
결국은 조직이 발전하면 결국은 다 이제 관료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이 당을 받치면 수많은 중간 관료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자기 커리어 관리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줄을 서야 되겠습니까?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줄을 서야 되잖아요. 그 사람한테 자기가 의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누가 지금 인사권을 갖고 있느냐? 스탈린? 스탈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직위를 신설한 게 신의 한 수가 결국 스탈린으로서 된 거죠. 이걸 바라보는 트로츠카? 트로츠키. 트로츠키는 트로츠카는 뭐 음료수 이름이야. 죄송해요. 트로츠키는 좀 불안했을 것 같아요. 트로츠키는 붉은 군대를 총 갖고 있거든요. 군대를 갖고 있으니까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트로츠키는 붉은 군대를 총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끄떡없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게 판단 미스군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 스탈린을 레닌의 케르베로스로 불렀어요. 케르베로스는 저 하데스가 돼서 왕국에 딱 그 지옥문 앞에 있는 개를 케르베로스로 하잖아요. 머리가 세 개들. 네. 그러니까 완전히 레닌을 지키는 수호견이다, 충견이다 이거죠. 네. 그 정도로 이제 스탈린의 역할을 했는데, 근데 이런 역할이 다 관료적 업무잖아요. 맨날 했던 거 비슷한 서류 보고 그죠? 네. 똑같은 맨날 서류 이런 거 보는 거잖아요. 스탈린이 엄청나게 이게 취미에 딱 자기가 맞아떨어진 거예요.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야. 아, 그래요? 관료적 업무 있죠. 문서 맨날 사인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은 이 14포인트 명조로 해야 되는데 왜 고딕으로 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문서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이건 반드시 몇 포인트 고딕 딱 정해져 있어요. 항상. 줄 자가는 160 뭐 이런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 관료들 좀 밑에 하잖아요. 첫 줄은 3칸 띄라고. 이런 애들이 있죠. 항상. 근데 딱 그게 스탈린의 이 구미에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문서 보는 게 재밌는 거예요. 사람들은 재미가 없는데 인사 서류 이런 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미에도 맞게 되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결국 관료의 특징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관료는 뭐냐면요. 관료는 기본적으로 자기 감정을 잘 통제하는 사람들이에요. 공무원들은 절대 자기 감정 노출하면 안 되잖아요. 정치인하고 다르거든요. 네. 통제하는 동시에 어떻게 하느냐. 자기 이해관계나 조직의 이해관계는 철동같이 방어하는 거예요. 어떤 논리를 만들어내고 어떤 수치를 들이대고 법률을 들이대더라도 우리 조직의 권한을 뺏기면 안 되니까. 우리 조직은 왜 필요한가.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되고 왜 이 예산이 필요한가. 그 논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관료거든요. 그럼 관료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모든 걸 뒤에서 정책과 예산으로 다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 현상 유지의 전문가들이 관료거든요. 바로 이제 스탈린에게 이런 그룹들이 붙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혁명이 계속 갈 수가 없잖아요. 혁명을 우리가 맨날 정열적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네. 이제 일상이 됐잖아요. 네. 일상이 될 때 가장 큰 힘은 군대에서 나온 게 아니라 관료에서 나오는 거죠. 관료를 장악한 사람이 권력을 잡을 수가 있죠. 이제 일상이 됐을 때 혁명의 순간이 지나가면 네. 자, 그러니까 이제 관료 세계는 항상 여기도 나오지만 항상 후견자와 피후견자. 내가 니를 뒷배가 되어줄게.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혼자 아무리 잘하면 뭐하냐 이거죠. 누군가가 나를 돌봐준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소련이나 중국도 우리가 계급 사회가 아니잖아요. 고시도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은 선발대가 올라가느냐? 그 위에 사람이 잘 봐가지고 계속 좋은 커리어를 관리해주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 경쟁에서. 물론 능력을 보여야 되지만. 네. 예전에 뭐 원자바오 같은 경우도 원자바오가 집안이 없단 말이죠. 원자바오가 누구죠? 중국의 총리를 했는데 네. 아주 비난한 집안 출신이죠. 근데 원자바오가 어떻게 총리까지 가게 됐느냐. 중국이 76년에 당산 대지진이 일어났단 말이죠. 근데 원자바오가 그때 중앙에서 막 사람들 올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지질학을 전공했어요. 마침 또. 그 상태에서 그 사람들한테 관료한테 브리핑을 멋지게 잘하니까 픽업이 돼가지고 그다음부터 승승장구를 했단 말이죠. 그냥 안 그러면 끝날 수 있었는데. 고르바초프도 마찬가지고. 고르바초프를 픽업.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후견자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줄을 서야 되느냐? 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스탈린에게 줄을 서게 된 거죠. 그리고 뭐 이제는 레닌 입장에서는 이제 스탈린을 키워야 되니까 네. 스탈린에게 자꾸 힘을 실어주고 또 이제 조금 자주 보면 친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레닌이 이제 반신불수가 돼요. 중풍을 한번 맞아가지고 네네네. 건강이 좀 안 좋아졌죠. 그럴 때 자기가 내 죽으면 내가 선택하게 독약을 구해달라고 스탈린한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탈린이 절대 안 된다. 나을 수 있다더라.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동지는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해주진 않았어요. 안 가죠. 그러니까
레닌 입장에서는 아 정말 얘는 내 충성한다. 거기서 구해준 바로 걔 나오시야. 그래서 나 줄게 독약진 갖고 와라. 나 독약 갖고 오면 걔는 끝이라고. 그 독약 걔가 먹어야 돼. 그렇죠. 갖고 온 애가. 그러니까 레닌이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가력하고. 그래서 스탈린한테 찾아오면 포도도 줘라. 아주 자상하게 대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스탈린이 또 그걸 보고 배우는 거죠. 아, 부하를 다스릴 때는 저렇게 자상해야 되구나. 레닌은 조금씩 계속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그렇죠. 스탈린을 자기 후계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아니죠. 잘해준 건가요? 레닌은 절대 후계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자기가 끝까지 다 해야 된다고 여기 이 책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또 커지니까 너무 키웠네 또 이제 또 반대쪽 사람을 키우기 시작해요. 그 반대쪽 사람이 또 누군데요? 이제 트로츠키와 또 손을 잡기 시작해요. 트로츠키. 이게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항상 막 이게 어제 뭐 파트너가 오늘의 적이 되고 막 계속 그런 관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닌한테 좀 배운 거군요, 스탈린. 예, 그렇죠. 아니면 이제 배웠든지 아니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 누구나 비슷하게 가든지.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게 1인 권력이잖아요. 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사회니까 비교할 수는 좀 그렇고 그럼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게 대기업 그러면 오너잖아요. 재벌 회장은 1인 권력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체로 이렇죠. 그렇죠. 계열사 사장단을 평가할 때 이런잖아요. 튀었다가 또 자천시키고 물렸다가 또 놀고 있는 사람 다시 불렀다가 자기가 픽업한 사람이 너무 커지면 또 옛날 사람 불러가고 또 견제시키고 딱 그런 게 보시면 돼요. 어찌 보면 그게 이 사람이 꼭 뭐 그렇게 막 냉혈한이고 뭘 막 거머술 수의 능력 이거보다도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어쩜 그 자리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사실 이 책에 좀 비판적으로 보자면 그 조직의 속성이 있거든요. 사실 조직의 속성은 누가 해도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꼭 스탈린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좀 더 스탈린이기 때문에 더 그 도가 더 좀 심해진 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그 우리나라 대기업 그 여러 가지 역사를 한번 보면요. 경영에 뭐 예전에 우리 2000년 왕자의 난 현대그룹도 있었고 삼성 같은 경우도 세 번째 그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됐잖아요. 그 와중에 펼쳐졌던 거기도 뭐 형제의 난 이만저만 아니죠. 예전에 아버지하고 싸움이 붙은 거잖아요. 큰 아들과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투서를 하고 그거 다 그래요. 보면 어느 조직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이건 너무 우리가 상식과 윤리 관점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정치와 경제, 권력의 세계에서는 상식과 윤리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과 윤리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반적인 상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말씀대로.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또 상식과 윤리에 적합한 광고 한번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한 살을 먹는 것이 걱정스러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보육원을 퇴소해야 하는 18 어른들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보호를 받아야 될 아동으로 시설에서 지냈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육원을 나와 살아가야 합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는 나이는 몇 살일까요? 만 18세,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의 자립에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18살이 되면 또 사회로 진출을 해야 되는 보호소 우리 청소년들이 있죠. 이 청소년들이 아름다운 청년 또 아름다운 이 사회의 어른들이 되기까지 여러분의 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닌이 이제 병중에 있으면서 스탈린이 너무 크니까 다시 트로츠키하고 손을 잡고 본래 이제 스탈린하고 지노비에프, 카메네프 트로이카, 3인방을 트로이카라고 하는데 여기하고 트로츠키하고 맞부딪히게 했는데 너무 스탈린이 커지니까 다시 스탈린이 아주 합리적인 정책을 제시한 걸 트집 잡아가지고 트로츠키 편을 들어주거든요. 레닌이. 그런데 이제 레닌은 그 생각했겠죠. 이제 이렇게 또 경쟁을 이재시키려 했는데 문제는 지금 레닌은 이제 병중이잖아요. 참 세상이 신기한 게 아무리 카리스마가 있고 아무리 권력이 지분이 강해도 사람이 건강이 나빠진다 소문들기 시작하면 권력이 안 먹혀들기 시작해요.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기업 회장이나 어떤 권력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건강 문제는 최1급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요? 그게 건강이 안 좋다기 시작하면 마음이 딴 데 가버리기 시작해요. 이제 사람들 말 안 듣기 시작해요. 죽을 거니까. 어차피. 그렇죠. 죽고 그다음에 이제 힘 없어진다. 다음 권력을 바로 찾는구나.
그러니까 레닌이 착각하게 된 거죠. 이미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시작하는 건 이제는 큰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이미 레닌 몸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 안 듣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일단 이 트로이카 입장에서는 갑자기 뭐지 지금까지 우리 밀어주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웬 트로츠키한테 저렇게 하느냐. 그래서 레닌이 트로츠키에 편지를 보내거든요. 이렇게 네 말이 맞다. 네가 연설을 해라 이런 식으로. 근데 그 편지를 레닌의 부인 크롭카세아가 전달한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 공산당 중앙위원회 결정으로 어떻게 됐냐면 레닌이 지금 몸이 아프니까 이 몸 아픈 사람한테 어중이 다 접촉하면 안 되니까 공식적인 접촉은 딱 스탈린을 통해서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편지나 모두 만나고 문고리를. 근데 크롭스카야가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스탈린 입장에서는 이거는 불법이고 잘못된 행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스탈린이 크롭스카야한테 책망하는 막 그걸 한 거예요. 편지를 쓴 거예요. 아주 모욕적인 편지를. 그러니까 크롭스카야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아니 이게 뭐야 이거. 나를 어떻게 보면 그죠. 이 스탈린이라는 촌놈이 나를 지금 막 이렇게 모욕을 주네. 그 레닌이 그걸 알게 되고 나중에 알게 됐지만 레닌도 나중에 완전 황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되고 하여튼 바로 스탈린이 하여튼 레닌 부인까지 책망할 정도까지 약간 좀 무리하게 되고 조금 과만해진 거 되게 자신의 우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레닌의 건강이 좀 안 좋아지니까 바로 스탈린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닌이 비난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좀 누구를 때리고 바로 사과했죠. 자기가 이거 아무리 돈을 너무 쓴 것 같다. 그래요? 그렇지만 레닌이 화가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레닌이 이제 빚을 시켜갖고 편지를 구슬해가 사람들 전달하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너무 스탈린에게 권력이 많이 집중됐다. 스탈린 동지에게 너무 집중이 많이 됐으니까 얘를 이제 총간사직에서 해임하자. 당에서 이제 회의를 열어갖고 스탈린을 해임을 제한한다 이런 식으로 편지를 레닌이 이게 이제 거의 제일 위험한 순간인데. 이거를 이제 스탈린이 딱 알고 미리 그랬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해봤자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그 힘의 어떤 대세는 기울었구나. 대세가 그렇게 편지로 해갖고 될 문제가 이제 아니었던 거죠. 이미 아까 말한 그 중간 관료들부터 시작해서 딱 장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당대가 끝났지만 레닌이 공격을 계속했지만 이게 결국은 아까 말한 트로츠키 그 트로이카들 있죠. 애초에 트로츠키에 대항해서 레닌이 세운 지노비에프라든지 카메네프라는 사람들이 스탈린하고 그렇게 자꾸 손을 잡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닌이 아무리 제안을 해도 공식회의에서 그 제안이 안 먹게 들어가니까 레닌의 공격이 자꾸 이제 무위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레닌 밑에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트로이츠키한테 갈 것인가 스탈린에게 갈 것인가 이제 엄청 머리 굴릴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집단 지도체제 개편 문제를 가지고 그 총서기국 있죠. 아까 말한 그 서기국에 트로츠키도 넣어달라 이렇게 하는데 결국 그게 이제 결국 뭐 그 여러 가지 당에서 기본 결국 그 권력 투쟁이죠. 문제가 어떻게 결판이 나냐면 못 들어와요. 트로츠키는 못 들어오고 조직국으로 엉뚱한 대로 발령이 내보내고 오히려 트로츠키 갖고 있는 군사위원회 있죠. 네. 여기에 스탈린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국 이제 스탈린이 계속해서 그동안 장악해 왔고 그리고 스탈린이 중간에 여러 다른 어떤 간부들하고 관계 속에서 스탈린이 더 보폭을 넓혀나가게 되고 이제 스탈린을 편을 들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왜 그랬냐면 트로츠키 힘이 너무 센다고 다들 판단했던 거예요. 아직까지도. 군부를 갖고 있고 하니까 이 트로츠키가 너무 세니까 아니야 좀 더 스탈린 힘이 더 있어야 되고 스탈린을 차라리 군위원회에 넣어야 돼 라는 식의 논리가 통해가지고 트로츠키를 계속 견제하는 게 막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트로츠키가 반격을 시작한단 말이죠. 그때 편지 정치니까 지금 정치국원들 우리가 지금 정책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레닌 동지도 편지를 보낸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정치국원들이 기분 나쁘잖아요, 다들. 왜 기분 나쁘죠? 아니 우리 정치국원 대다수가 일을 잘못하고 있다니까 다 자기들 자기 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로츠키의 단점이 한마디로 친화력이 없는 거예요. 너무 엘리트 의식이 강한 거죠. 너무 고고한 거죠. 스탈린은 오히려 잘 촌놈이다 이래가 사람들한테 무장해제를 하는데 트로츠키는 사람들이 가기가 좀 겁난다니까. 너무 똑똑하고 너무 이러니까 그리고 군대임도 갖고 있으니까 아우 쟤하고는 잘못 원수되면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하는데 스탈린 보니까 촌사람 같고 뭐 말도 뭐 촌놈 발언한다 이거죠. 조지아 억양이 섞인 발언하니까 아유 쟤 그러니까 스탈린은 오히려 무장해지니까 사람들을 모으는데 트로츠키는 이거 지금도 말은 맞는 말이죠. 정치군도 일을 못하고 있는데 그럼 자기 욕하는 거니까 기분 다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갈수록 이제 트로츠키는 어떻게 보면 고립화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2년 동안 계속 이제 대립이 되다가 24년 1월에 레닌은 죽게 되고 네. 네. 그 레닌이 유언장을 공개되면 스탈린 타격 받을 거잖아요. 네. 네. 그 유언장 공개되고 여러 가지 편지들이 있잖아요. 네. 스탈린 동지를 총간사에서 해임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 숨겨요? 스탈린, 예, 전체 회의에서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우리 별도로 대의원 대회에서 조그맣게 모아갖고 하는 거예요. 발표는 해야 되니까 하는데 사람은 거의 뭐 외부에 안새 나가는 식으로.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되고 스탈린이 다 편들어 주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스탈린은 또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일단 자기 편을 들어주는 그 자체가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판단하네. 누가 뭔데 나를 판단해. 판단하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편들어주는 놈이 더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탈린은 나중에 얼마 안 돼가지고 자기를 편들어준 사람을 물기 시작하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감히 나를 평가했잖아요. 스탈린 동지가 이런 단점이 있지만 장점이 많습니다라고 하니까 더 나빠. 이 더 나쁜 놈들.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칭찬을 해줘야 될지 그렇지. 욕을 해야 될지. 네. 이게 그게 뭐야? 권력의 핵심이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거잖아요. 모를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중간 간다고 그냥 말 안 하는 거예요. 어떤 권력자들 이런 회의를 어떻게 할 때 보면요. 네. 회의하면 되게 활발한 의사토론이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네. 그냥 조용해야 조용. 그냥 다 받아쓰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역시. 말을 시킬 때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먼저 말한다고 하면 바로 아웃되는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어떻든 스탈린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넓혀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이 이제 성부수를 던지는 거죠. 아 그래? 그렇다면 나 뭐 병가 내고 나 사직할게. 사직서를 딱 제출한 거예요. 왜 총괄사. 갑자기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계속해서 나를 그래도 물어뜯는 세력들이 있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수적으로 붙어오자 하니까 오히려 성부수를 던졌는데 결국 이걸 통해 가지고 다른 동업자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정치공. 방금 이거 요즘에 많이 있잖아요. 갑자기 사직서 내고 사라지고 갑자기 자기 그거 던지고 가고. 요즘 뉴스를 많이 보시는 모양이에요. 네.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돼.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구심점이 권력 구심점이 있는 상태에서면 이거는 바로 완전히 불경행위로 아웃되겠지만 지금 레닌 몸이 안 좋았고 레닌 죽고 이런 혼돈 상태에서 승부수를 던지니까 사람들 하여금 더 이미지 좋은 거예요. 과단성 있고 저 사람은 정말 권력 욕심 안 낸다. 트로츠키하고는 다른 것 같고 저 사람은 정말 모든 사람과 같이 하려고 한다. 이런 인상 그리고 단호하다. 이런 느낌 주면서 오히려 사람들 다 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트로츠키가 25년 1월 다 해임돼 버려요. 정치 업무도 완전 배제되고 모든 주요 직위에서 다 트로츠키가 다 해임돼 버려요. 권력을 다 권력 다 놓쳐요.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트로츠키 완전히 손발이 다 잘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죽음만이 남았나요? 스탈린이 가만히 놔뒀을 것 같지 않은데요? 결국은 죽이지는 못할 텐데.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추방을 시켰죠. 근데 추방을 시켰는데 외국에서 계속 반 스탈린 활동하니까 네. 멕시코로 가 있을 때 1940년에 자객을 보내가지고 이제 자객을 보냈죠. 말 그대로 이제 특수 요원을 보내가지고 네. 아이스 피켈 있죠. 얼음 도끼로 찍어갖고 죽게 그래 만들었죠. 결국에 죽일 줄 알았어. 스탈린이 죽였죠. 네, 그렇게 나와. 트로츠키를 해외에 이제 보내갖고 암살을 시켰죠. 근데 1940년이면 꽤 지났을 텐데. 지났죠. 네, 집요하잖아요. 절대 안 잊잖아요. 문제 불씨를 네. 남겨놓지 않는 네. 거예요. 뭐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당대에서 결국 아무리 이제 딱 열렸단 말이죠. 25년에 레닌의 아내도 스탈린 상대 공격을 시작했어요. 레닌의 뜻은 이랬다. 그렇지만 그래서 레닌그라드 싫어한 게 있는데 레닌그라드 계열 말고는 아무도 이 스탈린 반대 동참을 안 해주는 거예요. 레닌그라드 쪽 애초에 이제 그 중심 말고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결국 무난하게 스탈린은 이렇게 이제 권력을 주도권을 쥐게 되고 네. 물론 실질적 행사한 건 29년부터인데 네. 결국 트로츠키라든지 이런 반대파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에서도 나중에 다 제명시켜버려요. 권력뿐 아니라 당에서 아예 제명을 시켜버리고 트로츠키가 마지막 이제 총회에서 자기 연설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제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제명하려고 할 때 마지막 날 할 때 연설 딱 하려고 할 때 물컵이 날라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유리컵이 날라들고 이제 트로츠키한테 네, 말 못하게 하는 거죠. 아니 트로츠키 밑에 줄 섰던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끝났죠 뭐 이제 끝난. 그 소수판데 압도적인 다수. 우리가 이게 비슷한 게 56년 북한에서 1956년 8월 정파 사건이라고 네. 당시 북한의 최창익이라는
연안파 중국 공산당의 이제 나름 관이 최창해오 중심으로 8월 전당대회에서 이제 이제 8월 당 이제 그 지금 같은 중앙위원회에서 김일성을 몰아내려고 했거든요. 딱 몰아내려고 했는데 연설하러 딱 해가지고 연설하자마자 절단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그날로 바로 다 도망을 쳤던 거죠. 그래서 그날로 바로 러시아 국경 넘고 러시아에서 망명하고 중국으로 넘어가고 그냥 다 장악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빨치산 그 예를 들어 김일성 계열의 항일 빨치산 계열이 다 장악을 해놓으니까 뭐 문제 제기했다가 그냥 아무도 뭐 문제 제기하면 찬성이요 동의합니다 뭐 해야 되는데 다 끝나버린 거야. 그래서 이런 거란 말이죠. 한번 그러니까 이 말하기 전에 이미 사전에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논리적으로 설득한다 이건 성립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전쟁터에서 이기려고 그러면 안 돼. 내가 그렇죠. 이기는 곳에서 전쟁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 말씀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트로츠키 가장 어떻게 보면 레닌 다음으로 러시아 혁명에 공이 있다는 트로츠키도 결국은 사라지게 되고 이게 본격적으로 동지와 동지 간의 투쟁.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때 우리가 자코뱅 지롱대 해가지고 서로 막 이제 동지끼리 단두대 보냈잖아요. 러시아 혁명도 이제 그런 제2의 프랑스 혁명의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 동지의 권력 투쟁을 가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당시에 이제 사회 경제 정책에 집중을 해가지고 지금 내전의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 속에서 그 국가를 다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제 결국은 상대방을 전멸시키겠다. 저놈 없으면 저놈을 없애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해가지고 이게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돼버렸잖아요. 이 투쟁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약화시킨 거죠. 어떤 에너지를요? 그러니까 국가 발전을 해야 될 에너지를 정치적인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다 좋단 말이죠. 이거 파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권력 투쟁에 서로 조심하는데 문제는 죽기 아니면 살기가 돼버리면 이게 그 에너지가 다 소산돼 버리고 결국은 나중에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게 유연함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내가 51%의 지지를 받아야 됐지만 나머지 49%도 대통령이든 다 포괄해야 되잖아요. 근데 51% 49%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됐다 보니까 49%는 다 죽여야 돼. 라고 가버리면 그 49%의 이익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49%에 도움이 된다. 안 해. 나 절대 안 해. 이렇게 돼버리면 국가는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저희가 막 스탈린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있지만 이 스탈린이 가지고 있는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겠다 이런 얘기는 거의 없잖아요 지금. 아니 좀 비판적으로 받아보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물론 이제 스탈린은 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산업화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소련을 자본가 계급으로부터 지키려면 군대를 키워야 되는데 군대는 근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공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산업화를 한 건 맞아요. 맞는데 그 산업화를 하면서 돈이 없잖아요. 자본이. 그걸 농촌을 완전 무자비하게 희생을 시켜가지고 결국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도 계속 하고 있으면서 권력 투쟁도 계속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근데 권력 투쟁이 좀 더 세게 간 거죠. 왜냐하면 이때 1920년대 해가지고 30년대 그 기근 사태가 벌어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산업화 공업 위주로 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공산품은 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네. 근데 농산물은 값을 완전 떨어뜨려야겠죠.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러니까 수지가 안 맞는다고 농산물을 시장에 출하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제 시장에 안 내놓겠다. 그러니까 식량 사태, 기근 사태가 나고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스탈린이나 이런 지도부에서는 농민이야말로 혁명의 적이라고 낙인을 찍는 거예요. 농민들 봐라. 이 자기 이기성에 빠져갖고 이 사회 혁명에 동참하지 않는다. 그래서 집단 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집단 농장 만들면서 재산 다 빼앗거든. 또 소, 염소, 돼지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버려요. 그래 공동으로 하자거든요. 다 빼앗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셜로프의 소설 고향 동강 이런 데도 나옵니다만 그 농민들이 다음 소하고 다 빼앗기게 되잖아요. 다 그냥 죽여버려요. 그냥 빼앗길 바에 다 죽여버리고 죽여갖고 그냥 우리 고기나 실컷 먹자. 그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그 소들이 6천만 마리가 있다가 1년 사이에 2천만 마리밖에 안 남고 그 당시 다큐멘터리 필름 보고 있으면 소, 돼지 다 나잡아 죽어 있는 거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항을 하는 거죠. 이런 뺏길 바에는 나 그냥 없애버릴래. 네네. 부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산업화 이제 이건 좀 이따가 할 이야기인데 산업화와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경제 발전할 때 항상 그 공업화를 위해서 농촌을 많이 희생을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이 당시에 그러니까 조금 더 머리를 쓰고 지혜를 모을 수 있었는데 이런 내부 권력 투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유연성이 좀 떨어졌고 또 문제가 이렇게 국내적으로 불안하다 보니까 외세 위협에 아주 과대 반응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스탈린이 대외 정책을 아주 신중해요. 항상
피해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조심하게 가는데 대정책이 신중한 대신 그것들하고 관련된 국내 정책은 엄청나게 잔혹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에 소요가 있나잖아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사태인데 네. 우크라이나가 폴란드가 옛날 그 우크라이나 서부는 지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 대장 브리바 같은 경우가 바로 그 우크라이나 그 코사크들하고 폴란드 귀족들의 싸움인데 네. 거기서 보고 있으면 그 이런 게 있는 거죠. 만약에 이쪽 애들은 우리 국내적인 정치 상황이 좀 불안정해지면 얘들은 폴란드에 붙을 놈들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폴란드나 독일, 또 우크라이나, 독일계도 많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독일계들이 만약 얘들은 우리 국내 사정이 안 좋으면 독일 애들 끌어들일 놈이야. 저거 같은 피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독일이나 폴란드 힘이 세지면 얘들을 그냥 박살내는 거예요. 소수민족을. 다 그냥 뭐 탄압을 하고 수용소 보내버리고 다 집단 이주시켜버리고. 그게 국내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그 탄압을 통해 이런 거죠. 우리가 외세는 항상 우리를 호시탐탐 집어삼킬래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를 요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국내에 저런 얼마든지 외세에 대항하는 스파이가 있을 수 있는 놈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항상 죽여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불안정한 정치상에 나오는 거죠. 상대 라이벌을 인정할 수 없고 이 라이벌들이 언제든지 외세와 결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유연성이 없어지고 항상 국내 반대 세력은 타도해야 될 적이고 미제의 스파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비슷하잖아요. 공산주의 나라들이 국내 공산 투쟁할 때 제일 써먹는 수법이 하나가 제국주의 스파이예요. 제국주의 스파이 노릇한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소련 다 여기서 써먹는 무조건 딱 공산당의 적을 내부 투쟁할 때 써먹는 낙인이 너는 자본가 계급의 주구고 제국주의의 스파이다. 이걸로 낙인 찍어갖고 그래서 너는 당을 배반한 당의 적이고 인민의 적이다. 이렇게 그냥 처형시키거든요.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가 없어. 아니라는 거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이라는 거는 증명할 수 있잖아요. 내가 무엇이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라는 건 증명할 수 있잖아요. 뭐 대한민국 만세를 하면 되고. 근데 나는 너는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때 이 증명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만세 부르는데 만세 그 겉으로만 부르는 거고 속으로는 다를걸? 마음을 어떻게 증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수법 있잖아요. 너는 애국자가 아니다. 라고 할 때 이거 반대에 대한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부정에 대한 증명은 정말 힘들어요. 네. 근데 그럼 나중에 보면 이런 것들이죠. 적을 규정하는 게 넌 적이다. 적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적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 이 국내적인 초기 권력 투쟁을 할 때 너무나 죽기 아니면 살기가 돼버려가지고 이런 것들이 유연성을 떨어뜨렸고 결국 뭐 아까 말씀대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스탈린은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고 과단성 있는 지도자 그리고 정말 다 함께 권력을 나눌 수 있는 지도자 그리고 정말 혁명의 대의에 개인을 내세우지 않는 지도자 이런 걸로 완전히 이제 각광을 받게 되고 그것이 결국 29년부터 53년까지 스탈린 집권을 가능하게 만든 하나의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자, 1kg 커피가 맛있다는 거 한번 증명해 보세요. 맛있지 않다는 걸 증명해야지. 증명이 안 된다 이거죠. 증명이 안 되죠. 1kg 커피는 맛있어요, 그냥. 맛있습니다. 드셔보고 얘기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네. 1kg 커피의 그 원두들을 보면 이렇게 쭉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원두들 그리고 이제 그 원두들을 또 블렌딩을 해서 여러분이 또 드시기 편한 위스키도 왜 싱글 몰트가 있고 블렌딩 위스키가 있지 않습니까? 블렌드 위스키. 네, 그런 것처럼 1kg 커피의 원두들도 예를 들면 뭐 케냐, 브라질 각기 이제 순수한 원두도 있고 그걸 이제 잘 섞어서 또 우리 이상호 대표가 맛있게 만든 그런 커피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커피, 여러분의 취향이 그 무엇이든 그 딱 맞는 커피를 1kg 커피는 모두 준비해 놓고 있다는 사실 그걸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커피 검색을 하시거나 1kg 커피 앱으로 다운받으시면 편하게 주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스탈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 재밌어요 지금. 근데 큰일 났습니다. 왜요? 지금 이 스탈린이 권력까지 잡았잖아요. 네. 사실 스탈린의 이야기는 그 이유가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권력을 움직였고 어떻게 사람들을 숙청했고 어떻게 또 마지막 최후를 맞이했는지. 더 많다고요? 지금 했던 것보다? 그렇죠. 지금 책 진도상으로는 대략 반이 3분의 1, 3분의 1.
예.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아, 네. 이래서 우리 다 숙청감이에요. 우리 시청자분들로부터 우리는 숙청이에요. 네.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스탈린 이야기를 저희 오랜만에 또 한 다음 주까지 해서 한 3, 4부를 한번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아니다 싶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바로 저희는 그만두고 히틀러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라고 하면 저희는 안 가니까요. 네, 스탈린 독재자의 새로운 얼굴이라는 책. 요 책은 저희가 오늘 2분 여기서 마무리하고 나머지 부분을 좀 3, 4부에서 좀 이어서 전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3, 4부가 더 재밌을 거라고 뭔가 저희 이렇게 예고 한번 블러핑? 네.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3, 4부에서는 이제 스탈린이 29년부터 권력을 본격적으로 휘두르면서 여러 가지 이제 권력을 휘두르는 행태라든지 그것들이 결국 세계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 운명에서 이 스탈린의 성격이랄까, 스탈린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의 역할을 줬고, 그것들이 오늘날도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영향을 주고 있겠죠, 당연히. 특히나 스탈린 집권의 여러 가지 리더십, 이 원형이 북한을 만들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 김일성을 했습니다만 20대의 소련군 88여단에 속했던 김일성이 바로 그 당시 가장 생존의 리더십, 생존의 책략으로 배웠던 게 바로 소련이랍니다. 그리고 스탈린의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방식들이 권력 장악과 유지에 가장 큰 교과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와의 관계도 한번 볼 수 있고요. 특히나 뭐 저는 이제 나중에 뭐 다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결국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스탈린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볼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그 예전에 어떤 러시아 작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디 책에서 읽었는데, 결국 그 러시아가 해체되기 전에 백화점에서 어린애가 울고 있단 말이죠. 어린애가 울고 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쟤 왜 저렇게 울지 하면서 동정을 표하고 얘 안 울게 어떻게 뭘 도와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소련 사람들은 대부분 저렇게 버릇없는 애는 혼을 내줘야 돼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런 사회가 잘 될 수가 없다 이거죠. 이런 사회가 기본적으로 사람을 미움과 의심에 기초한 사회는 오래 갈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이제 바로 어떻게 보면 그 미움과 의심을 만들어놓은 씨를 뿌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어떻게 보면 스탈린의 과오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또 스탈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시대 사회적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런 식으로 작용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3, 4부에서 우리가 좀 더 한번 깊이 있게, 지금 1, 2부는 우리가 개괄적으로 한번 바라봤으면 3, 4부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스탈린이 저 외계인 만난 얘기도 3, 4부에 또 나옵니다. 스탈린이 외계인을 만났어요? 네, 외계인도 만났어요. 스탈린이 또 서울에 방문도 했었죠. 진짜예요? 그런 얘기들이 이제 3, 4부에 나오고. 진짜요? 진짜는 아니지. 왜? 나도 좀 사람 좀 모아보자. 3, 4부에 스탈린이 만난 외계인, 그리고 서울시의 비밀리에 방문했던 서울에 온 스탈린. 서울에 온 스탈린 이야기도 여러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오늘 마무리하면서 또 플로로 듣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노래 한번 또 골라볼까요? 네, 스탈린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에 대한 좀 믿음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소라의 믿음. 믿음. 네. 저는 그러면 의심이라는 노래가 혹시 있겠죠? 의심이 무조건 있을 것 같아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의심이라는 노래 한번 저는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작진들의 현명한 선택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에 별일 없으면 스탈린 3부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